시작 전에 그래도 오셨으니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그냥 바로 남경 박사님 기초반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다지 사회자활동조합의 실무이사 맡고 있는 조재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근 평가사이고요. 네, 지금 이제 제 업무하면서 경실련에서 토지 주택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네. 저는 경기시민연구소의 박완기 소장이고요. 경실련 아파트 운동제가 2004년에서부터 한참 했었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조은석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우리 조합원 오셨네. 예. 그러니까 문 좀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네. 네. 네, 저도 수원 경실련에 이제 집행위원장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에서 또 관심 있게 했었고 거기서 또 어떤 견문을 넓힌 것도 많이 있다고 느끼죠. 그래서 우리 경실련에서 이 NGO 단체도 좀 더 활동적인 그런 활동 영역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아무튼 오늘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많이 여러분들하고 해서 저희 견문이 좀 많이 넓혀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은 도시자유연구소의 남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번 목표 수원 지속가능발전연대 9번 목표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아마 9번 목표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거든요. 거기에 그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청년주택에 대한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을 아마 바라보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사회주택 건급 운영, 설계, 시행, 시공하는 기업들 연합 조직입니다. 한 70여 개, 80개 정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같이 협동조합은 아직 필요한데. 아, 네. 우리 여기 저 관계자님만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다 아직 조합은 아니죠. 예. 잠깐 이름만 하고 저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저희 조합원이죠. 뭐 다른 순서지가 있긴 있는데요. 상관없이 그냥 좀 자연스럽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도 지정 토론까지 이렇게 쭉 하시고 자연스럽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는데 제 지금 마지막 장 보시면 저희 끝나고 저녁 식사 뷔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 준비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녁까지 드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경 박사님 기초반제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몇 분 정도 사용하는 걸까요? 20분. 30분 한 네. 이게 저도 협동조합하고 토지임대부하고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연구 주제나 활동 주제는 아니어서 토지임대부에 대해서는 저희 관심을 많이 갖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유권적 접근,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것, 조세적 접근,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내지 차단하는 것,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이론과 정책을 많이 계속 해왔고,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협동조합 주택과 관련해서 논문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막연했는데 공부하면서 정리를 저도 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게 토지임대부 협동조합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현실에서
지금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건데 한국 사회의 주거 현실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고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의의를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토지임대부 협동조합 주택의 이렇게 실행했을 때 쟁점이 뭘지 어떤 거가 있을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쟁점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이한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제기한 쟁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나와서 저희 같이 즐겁게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거 현실을 먼저 보면요. 우리가 표 1에서는 제 표 1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제 자가 소유자가 늘어났다. 12년부터 21년까지 25.4% 늘어났는데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비율이 그 얘기입니다. 주택 공급은 계속 있었지만 꾸준히 있었지만 다주택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페이지에 그림 1을 보시면 95년도에 자가 보유율이 53.2%였거든요. 근데 2021년에 자가 보유율은 56.2%. 2015년에는 55.8%였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0.4% 증가를 했고 그 6년 동안 주택이 424만 5천 호가 증가했는데 공급을 했는데 증가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그냥 제자리 걸립니다. 그럼 그 많은 주택은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계속 보유 상당 부분 가져간 거다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또 하나는 비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곳, 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이런 데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는 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제가 그림이 3페이지에 보면 그림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 가구 수의 2.25%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2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는 2.25%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주거 빈곤 가구, 주거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228만 가구 이루고 있어서 전체 가구의 12.0%가 최저 주거 기준 이하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집은 많이 짓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지금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고 빈곤 가구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중요한 원인이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림 3, 4쪽에 그림 3을 보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산한 통계인데요. 2021년만 한번 보시면 부동산 전체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 461.6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에서만 발생한 게 253.3조 원.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 생겼다. 부동산에서. 그 중에 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림 4를 보시면 불평등,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불평등의 주범이 부동산이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다른 것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림 5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17년도에서 22년 사이에 순자산 가구 평균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1분위는 뭐 실물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금융자산 조금 늘어났는데 10분위 가장 잘 사는 10분위는 엄청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17년에서 22년 사이에 가격이 엄청 늘어나고 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매집을 하면서 금융 규모도 좀 늘어났지만 부동산 실물 자산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불평등의 주범이 부동산이라는 게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6을 보시면 21년도에 2,100만 가구, 2,140만, 2,150만 가구가 전체 가구인데 거기에서 1,200만 가구가 자기 집을 갖고 있고요. 무주택 가구가 930만 가구, 940만 가구.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150만 가구. 미등록된,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임대주택이죠. 여기서 거주하는 가구가 61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실제 공공임대주택은 8%가 아니지만 명실상부한 공공임대주택은 8%가 아니지만 하여튼 정부에서 분류하는 거에 따르면 178만 가구가 8%가 여기서 살고 있다. 미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10만 안에는 이 비주택 가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집이 아닌 곳에서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분도 들어갔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인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연구하고 활동하면서 정리한 전 국민이 주거권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을 저는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 및 차단하는 것.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낮추는 거죠.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돈이 많이 된다. 이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급을 할 때 자가 보유의 장벽, 집을 살려면 엄청난 부채를 끌어다 대고 부채를 일으켜서 사는데 그 자가 보유 장벽이 높으니까 그렇죠.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춘 주택이면서 불로소득이 차단되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 뭐 잘 누려지지가 않는 그런 주택. 부채 비의존형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서 자가 보유를 높인다. 그러니까 자가 보유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지만 저는 뭐 가능하면 자기 집을 자기의 임금 소득으로 노동 소득으로 소유해서 삶을 영위하는 게 저는 뭐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은 반드시 뭐 있는데 민간 임대주택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힘의 그 비대칭성, 그 힘을 이제 대칭적으로 만드는 것을 입법화해서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회주택, 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높여서 청년, 신혼부부, 중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이건 이제 주거복지. 그렇죠? 이 4가지가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생겨나면 이게 이제 뭐 사회주택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다 거기에 눈이 빨려 있어 그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주택, 토지 임대부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는 불로소득을 많이 누리는데 왜 우리는 못 누리게 하냐, 우리도 뭐 전매제한 풀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뭐 그런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같이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토지임대부 협동조합 주택을 추진을 하면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뭐 수원시 이쪽 서수원에 이제 주택을 계속 공급할 땅이 있으니까, 마지막 남은 땅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집을 공급한다면 불로소득을 차단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두같이 협동조합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이 지닌 의미가 뭐냐, 이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택 가격이 고가인 이유가 뭐 건축 자재값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땅값이. 집이라고 하는 건 건물과 부속 토지의 합인데, 건물은 뭐 어디에 있으나 똑같고 토지는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땅값이 독일하고 비교하면 한 2배, GDP의 2배 이상 비싸니까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 제한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가 토지에서 발생한다는 거.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평수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서로 거래하니까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건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나, 왜 이렇게 건물이 비싸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실은 건물이 깔고 있는 땅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제한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건물 중심적 접근이 아니라 토지 중심적 접근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 분양주택이든 아니면 협동조합주택이든 주택 문제의 진원지가 토지의 문제를 제거한 주택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해외 사례도 넣을까 하다가 그냥 국내 사례만 썼는데요. 우리 국내 사례 첫 번째 사례가 뭐 하여튼 오래전부터 뭐 있다고 이제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여기 군포에 공급한 것도 있고, 이제 다 또 일반 분양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게 이제 강남 서초에 이명박 정부 때 공급한, 지금 8쪽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급한 주택이 있습니다. 강남 서초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했는데 당시 2억 2천만 원에 건물이 분양된 거죠. 토지임대료가 35만 원이었고, 그걸.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 전매 제한이 풀려서 2024년 현재는 시세가 12억 원이 됐습니다. 2억 2천만 원, 12억 원이 됐습니다. 10억 원 가까이가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 가격은 비슷한 평형대에 비슷한 위치에 한 일반 주택의 70% 정도가 되는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임대료만큼만 아마 자본화돼서 떨어진 거겠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저렴하게 내 집을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내 집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가격이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완비를 해야 되는데, 강남 서초는 거기에 불합격이죠. 집값이 올라버렸습니다.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아주 세게 적용한 주택과 똑같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세게 적용하면 초기 분양한 사람이 이제 유리한 거고, 건설업체가 이제 이익을 덜 가져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강남 서초는 초기 분양자는 좋지만 뭐 하여튼 성공한 모델이 전혀 아니다. 자, 그래서 SH 지금 SH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금 공급하려고 발표도 하고, 지금 청약 고덕 강일은 청약이 마감된 거죠. 평화사님 마감하니까 지금 마감됐고, 지금 마곡을 지금 청약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덕 강일에 여기도 이제 결국에는 토지 임대료와 시세 차익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지금 그 표 2에 보시는 그 그림 제가 이걸 보시면
5년 이내에는 뭐 하여튼 실거주 해야 된다. 그리고 팔면은 만약에 1년 만기 정부 예금 이자만 더 붙여준다라고. 5년이 지나서 5년하고 10년 사이에는 시세 차익의 일부 인정인데 일부가 아니라 엄청나게 인정한 70% 인정합니다. 10년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녹아납니다. 이렇게 설계했는데 아마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입법에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발표는 이렇게 했지만 아마 좀 운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발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곡지구에서는 전용 면적 5구 제곱미터가 70만 원 가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판매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공공의 단주택 팔아라. 여기 고덕광일지구는 판매 조건부가 10년 안에만 판매 조건부고 10년이 지나면은 자유거래 허용하는 거고요. 판매 조건부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잘 못 누리게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판매 조건부를 덧붙이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공이 많이 공급을 하려면 공공의 부담, 환매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그래서 공공은 토지임대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일이 많아지면 SH든 LH든 GH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조건부 덧붙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판매 조건부가 아닌 게 더 낫다. 하여튼 지금 공급한 거 보시 그렇고요. 공급 확대를 하려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토지임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대담한 선언이죠. 중앙정부가 할 수 있고 아마 지방정 정부는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공공의 부담도 낮춰야 되고 공공의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판매 조건 뭘 붙인다 시세에 얼마 인정해준다 이러면은 이제 공공의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부담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임대료라고 하는 거는 집값, 땅값에서 임대료 산출하지 말고 지대에서 브랜드랜드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건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임대부 협동조합주택을 말씀드리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협동조합주택의 차이점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이 갖는 거고 협동조합주택은 협동조합이 갖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사는 임차인들은 조합원이죠, 조합원.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조합원이자 사용자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 지위가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와 건물 관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또 구조를 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소유권 구조의 특징이 있고 제가 논문을 찾아보면서 세사연의 강세진 박사라고 하는 분이 비용 편입 분석을 해봤더라고요. 서울에 성산동 소재 단독주택 부지 231제곱미터에 토지 가격을 아마 서울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토지임대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그거를 땅을 사가지고 거기 이제 30년 빌려주는 그런 이제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단됐죠. 지금 아마 그냥 이미 진행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추가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조건에 토지 임대료를 토지 가격의 2.2% 뭐 초기 10년간은 1% 그러니까 공공이 많이 이제 배려를 한 겁니다. 이런 조건에 했었는데 7세대가 이제 공급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표 4 보시면 11쪽에 표 4 보시면 공공은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그냥 뭐 비용 편익 분석 맨날 나와서 우리가 전 국민이 BC 분석이라는 걸 다 이제 이해하게 돼버렸는데요. 비용 편익,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혜택이 얼마냐, 돈 들어가는 대비 혜택이 얼마냐 이건데요. 공공도 손해 안 보고 1.14입니다. 자, 사업자 협동조합은 1.01입니다. 네. 이 사장님은 1.01을 높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조합원은 1.95. 예,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예. 편익을 보면은 이제 여기 조합원이 가장 큰 편익을 보고 있고 공공이 그 다음, 사업자가 그 다음이죠. 비용은 뭐 사업자, 공공, 수요자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이 강세진 박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이게 무슨 뭐 다 손해고 이런 거 아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함의는 이거는 뭐 아마 주택 공급의 위치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지임대부 협동조합 주택은 최대 40%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이제 조합원이 보증금을 내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함의의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협동조합은 공공의 토지 임대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서 임대료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중간 위치인데, 협동조합이 공공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 임대료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의 토지 임대료를 낼 거냐, 그리고 사용자가 협동조합에 납부하는 토지 임대료 크기에 따라서 비시값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에 더 많이 내게 되면 토지임대부를 시장임대료에 가깝게 붙여버리면 아마 공공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공공은 뭐 손해를 안 볼 정도만 하겠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거기 거주하는 조합원들에게 임대료를 그래도 제대로 받는다라고 하고 그 임대료에 남는 거를 뭔가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협동조합의 비용 BC가 더 올라가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임대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제 쟁점이 제가 정리한 쟁점이 지금 네 개입니다. 네 개. 제가 생각하는 건 네 개인데요. 토지 임대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공공이 징수하는 임대료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시장 임대료의 70~80%가 가장 적정하다. 20~30%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이 누리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저는 뭐 공공이 손해 굉장히 이익을 그래도 남길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임대료는 땅값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가사님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고 저도 같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대 토지 사용 그러니까 임대 가치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땅값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데 땅값은 미래에 발생할 지대를 이렇게 현재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더한 거거든요. 할인해서 더한 건데 할인하려면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용 가치는 똑같은데 이자율이 변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해년도의 사용 가치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리고 저는 뭐 평가에 대해서 제가 담당 평가사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은 건물이 없다는 가정하에
토지의 임대료를 평가해서 그 임대료 전체가 나오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뭐 층수, 위치 변수나 층수 변수를 고려해서 그리고 또 그 단지 내에 뭐 상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가 용도별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이런 걸 고려해서 각 사용자에게 토지 임대료를 고지서를 납부하면 된다. 네. 그래서 지대는 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임대료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임대료. 건물 임대료. 건물 값은 결국에는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 값은 내야 되겠죠, 당연히. 건물 임대료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충당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그런데 조합을 운영할 때 이 임대료를 뭐 항목별로 막 걷는 게 아니라 통으로 걷을 텐데요. 여기 그렇게 하려면 출자금, 회비, 또 임차인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토지 임대료, 건물 감가상각비 뭐 이런 등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임대료 보증금의 한계를 얼마나 둘 것이냐. 임대 보증금을 많이 내면 당연히 거기에 사용자는 부담이 임대 보증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겠죠. 매월마다 뭐 내는 것보다. 그런데 임대 보증금을 이게 토지 전세 일종의 전세인데 전세보다는 저는 그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려면 현금 흐름이 양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갖고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굉장히 부담이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협동조합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합의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게 협동조합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다. 하여튼 이것도 쟁점입니다. 보증금의 한계를 얼마나 줄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쟁점은 서울시에는 30년이 지나면 공공이 그 잔존 가치를 사주는 거로 돼 있었어요. 강세진 박사가 분석한 거는. 저는 반드시 공공이 인수해야 되느냐, 좀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사업 종류는 공공이 토지가 심각하게 오남용되거나 공공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수하는 게 맞고 건물의 잔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맞지. 협동조합이 그 토지 사용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협동조합도 건물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거든요. 오래오래 사용하는 게 좋죠. 우리 이제 SH가 뭐 100년 주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100년 주택 계속해서 잘 사용하는 게 자기 자동차를 잘 관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건물도 지금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지나면 재건축 하고 싶어 갖고 안 달라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환경 파괴나 이게 심합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저는 협동조합에게 충분한 사용권을 보장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공공도 이익이 증가한다. 자, 이런 쟁점이 있고요. 이런 협동조합 주택을 성공적으로 확대시키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이 잘 안 생기게 해야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협동조합 주택은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니까 거기에 영향받겠죠. 예. 그리고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또 다른 데서 불로소득이 많이 누리는 걸 보고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발동을 하고 그러게 되겠죠. 예. 그래서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도 그런 정부가 공공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사회주택도 수요가 증가하고 공공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택 점유 비율은 자가 보유율은 65% 정도. 지금 한 10% 정도 가까이 높아지는 거죠. 민간 임대주택은 20%,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은 지금 협동조합 주택도 여기 포함되는데 10%로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예, 이상 제가 준비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남 교수장님한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거 임대부 주택 관련돼서 저희 협동조합 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도움 주시다 하고 제가 좀 이 발제를 좀 의뢰를 드렸는데 진짜 너무나 자세하게 제가 오늘 이거를 하면서 진짜 너무 느낀 게 많고요. 저도 진짜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진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과 또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참 질문을 만약에 저기 한 가지만 제가 한다면 다른 것들은 뭐 진짜 저기 한다지만 맨 마지막에 저기서 이제 뭔가 이 사업 종료했을 때 단종 가치가 이제 우리가 인수하는데 항상 보면 사용권이 30년 지나면 이제 공공으로 꼭 인수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단종 가치를 해서 뭐 어떤 법적인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좀 그거는 뭐 계약을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면 사용권을 협동조합에 충분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30년이 지나면 잠정 가치를 다 회수한다, 잠정 가치의 그 가치를 보존해 준다라고 하면 협동조합이 그 주택을 제대로 관리할 유인이 확 떨어지죠. 그렇죠. 어차피 넘어갈 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처럼 공동체 정신이 막 살아나고 이러려면 전 잠정 가치를 굳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뭐 엉뚱하게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공공이 그 땅을 꼭 써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가 계약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이죠. 법적으로 지금 이 계약이 우리가 지금도 청구권 정도 수준이라 가지고 사실 조합에서 뭐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요 맥락은 뭐 제가 좀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발제문을 넣긴 했는데 금융 상품이 없어서 30년이 지났을 때 반드시 공공이 사야만 한다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만 그 하나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이나 HF나 하고가 움직여주기 때문에 건축비를 빌려준다는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한국에서는 40년, 50년짜리 상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상품의 특성 때문에 이 조항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때 30년 뒤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전환대출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는 뭐 실제로는 조합이 더 운영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크게 저희가 이거를 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건축비를 대출을 받잖아요. 뭐 목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30년 이렇게 딱 끊어야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대출을 또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요 기초 발제 한 거에서 뭐 궁금한 사항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또 뭐 질문 및 이렇게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 저희가 정한 대로 우리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님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득현 지속가능발전협회 국민목표위원장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박한계 경기시민 연구소 올림소장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하나로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각자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또 여기 조합원들 또 오신 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면 받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 토론문 보내드려가지고 아마 인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파일로 공유 받으시면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요 토론문의 전제는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의 입장이 변화가 된 것을 어쩐지 기초해서 쓴 거라 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아이디어나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됐고 지금 한 5,000세대 정도 있고 뭐 여기에 위스테이도 지축 모델 같은 경우는 토지임대부로서 공급된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치면 그래도 한 6,000세대 가까이, 5,000세대 가까이는 된다고 보는데 그게 꼭 반드시 토지임대부 주택일 필요가 있을까? 뭐 리츠나 뭐 다른 형태의 모델로 그 토지의 어쨌든 이득을 제한하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검토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놨고 이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각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나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에 따라서 공공이 움직이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토지임대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채권의 형태이고 지상권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물건은 아닌데 이제 임대차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보증상품을 이용하거나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혹은 건축하는 단계에서 토지주가 사실 어떤 소극적 행정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진이 불가한 그냥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공 맞습니다. 네, 공공이 그래서 공공이 이 해석을 그러니까 민법의 그런 어떤 임대차 관계 해석을 부정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순간 꽤 많은 것들이 제한된 형태인 거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결과 보고서가 오세훈 때 감사 보고서가 실제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 해석, 임차권에 대한 법적 해석을 부정적으로 공공이 내리면서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요소로서 작용이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지금 보증보험 못 드는 것도 원래는 보증보험의 성격이 100% 이하 지금 이제 90% 전세 사기 때문에 90%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보통은 부동산이고 이 토지주가 건물주와 같다는 걸 전제로 짜여진 거다 보니까 만약에 허그의 보증보험을 들려고 해도 입주자 반환보증보험을 들려고 해도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같이 합산해서 해야 되는데 허그의 구상권 청구의 대상은 입주자와 임대차를 맺은 사회주택 협동조합이고 거기에 토지주는 어쨌든 우리는 상관없는 주체로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애초에 90% 이내에 드는 것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이게 가입이 불가하게 된 건데 저는 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런 어떤 토지주로서의 임대인으로서의 해석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입주자 보증 대출도 할 수 없다고 하고 뭐 이런 책임지는 구조들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환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SH가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네, 가능한 부분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서울시가 안 하는 거죠. 네, 서울시에서 근데 이제 공공이 그런 사기업을 위해서 채무 보증을 들 수 없는 한국의 법적 그런 어떤 법률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둘이 같이 어쨌든 토지와 건물주가 나누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뭐 리츠의 형태로 지분을 같이 들어오는 구조였으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건물주와 토지가 나눠지는 문제 때문에 이게 법적인 해석들을 소극적으로 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굉장히 그런 협동조합들이 주장할 수 있는 바들이 많이 적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한 거는 좀 요즘 특성이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정무적 변화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제 과거의 서울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이다 보니까 그 해석을 다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전 정부의 그 행정들을 다 비판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이걸 소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게 전환되면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좀 부실한 권리가 현재 약간 토지임대부 주택에 이렇게 추진에 있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때문에 어쨌든 뭐 제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 제도의 틀에서는 조금 리스키해서 이걸 계속 리츠나 다른 형태로 좀 돌리는 작업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가 현재 사실 협회의 전반적인 좀 입장이기도 해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스테이 지축 모델이
좀 분석이 되고 있고, 요거는 그 택지 개발을 했었고 공공택지에 아예 그 사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지분 출자를 한 리츠가 이 임차권을 형성해서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사실은 건물주가 아닌 거죠. 위스테이지 측은 협동조합이 지분을 갖고 있는 리츠, 조금 복잡하게 되긴 했는데,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비슷한데 어쨌든 지분 투자가 조합이 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한번 이 모델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는, 뭐 그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 어떤 행정의 좀 소극적 해석들을 조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요소라서 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오늘 토론회 겸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는 그 서울시 보고서에서도 어쨌든 좋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뭐 LH 순살 주택도 있었고, 그 공기업이 직접 짓는 형태나 아니면 뭐 짓고 분양하는 것보다는 그 운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30년간 요거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30년 이상을 운영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행 시공 단계에서 조금 더 철저하고 좋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하거나 내가 살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이걸 짓는, 특히 협동조합이 이 주택을 전반적으로 건물주를 맡을 때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걸 보기도 했었고요. 세금을 덜 쓰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어쨌든 그 그런 어떤 서울시의 해석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자료들을 보면 보통 만약에 이게 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사실 거기에 전담 인력들이 꽤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가격을 책정할 때, 혹은 여기에 대한 투입비를 책정할, 세금이 들어가냐를 책정할 때 공기업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는데, 사실 그것까지 따지면 사회주택의 뭐 인건비 수준이 사회주택 운영 협동조합이 워낙 인건비가 싸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거의 한 2배 정도 절약되는 효과들이 있는 거죠. 공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세금의 절약 측면에서도 협동조합으로 토지임대부로 공급했을 때 효과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자 만족도는 뭐 당연히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훨씬 더 긴밀한 관계들로서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합이 조금 더 긴밀한 관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만족도들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혹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공급할 수 있는 효과들도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추진의 필요성은 있는데, 이 임대차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그래도 입주자들하고 혹은 사업자들한테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될 단계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버넌스 내 공공의 책임 구조를 강화하는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다시 뭔가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걸 또 다시 추진하려고 해도 지금 공무원들이 그때 이 경험들을, 이 기억들을 가지고는 향후에 뭔가 좋은 환경이 오더라도 추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다 문책성 인사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왜 너는 이런 그런 임대인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냐, 뭐 이런 문책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긴 하겠다라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좀 과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리츠라는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담보를 같이 맺어야 되는 그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 이 주택이 어쨌든 토지주로서 우리는 이 건물에 대한 책임을 건물주와 함께 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법적으로 어떻게 구현시켜야 되는데, 요걸 저희가 현재 특별법으로 제정하려고 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어쨌든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입주자들이 어쨌든 은행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건물의 담보 가치만을, 건물의 감정 가격만을 보고 은행에서 이분들한테 그 보증금 대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 대출해줘도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품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줬는데, 지금은 그 자료를 안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제 사회주택에, 토지임대부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은행에서 또 대출을 안 해주는, 좀 그런 어떤 보증금 대출을 안 해주는 이슈도 있어가지고 좀 이 두 가지 어쨌든 입주자와 협동조합 모두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지위로서의 임차인의 지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거버넌스 구조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꽤 모델은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주택도 한 3번 정도의 자료에 있는데 3번 정도의 어쨌든 단계를 거쳐서 지금이 그래도 초기 토지임대부보다 조금 더 좋은 모델로 이제 왔는데, 마지막으로 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금융비용에 대한 좀 고려들을 당시에는 좀
추진하느라 바빠서 좀 그런 금융에 대한 고려가 좀 적었다고 생각한 게, 물론 이제 1%를 10년간 토지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이게 갭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기 10년 차에는 거의 마이너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 구조이고, 그리고 20년 차까지는 좀 괜찮아지다가 이걸 다 갚고 나면 30년, 20년부터 30년까지는 사실 고수익을 좀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니요, 민간도요. 제가 달팽이에 있을 때, 민달팽이 있을 때 이걸 짰었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와 20년 뒤에 민달팽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편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구조이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이것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느끼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만약에 토지임대 가격이 책정돼서 뭐 2%로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 처음에는 1%로 하고 뭐 1.5%로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딱 정확히 봐서 뭐 나중엔 2.5%를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건 있습니다. 왜냐면 왜 이때는 혜택을 줬냐, 뭐 약간 이때는 왜 이때 만약에 20년 뒤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구조상 이게 좀 어려운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장기 상품이 금융이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장기 상품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서울시가 억지로 30년 뒤에 이제 인수한다는 조건을 걸어서 겨우 30년짜리 금융상품이 하나가 나온 게 있긴 한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한국의 그 주택금융 시장 자체가 상품이 거의 좀 부실한 편이라, 그래서 전세제도가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게 한국 사회 전반에 좀 문제긴 해가지고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쨌든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상품 개발들을 좀 공공성이 높은 주택에 그래도 좀 믿고 막 유럽에는 75년짜리도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금융을. 근데 저희도 어쨌든 좀 장기 금융 상품이 없으면 계속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계속 그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쓴 부분은 이 정도까지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면 현장 탁상 행정에서 보는 것과 또 현장에서 하는 거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보면 이 사회적 약자 부분과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어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변동되는 그런 부분도 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새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예. 진짜 저번에 저기 아주 울분을 토하는 그런 듯한, 예, 오늘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진짜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진짜 자꾸 이런 것들을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이렇게 9번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9번 목표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9번 목표위원장 이천입니다. 저는 일단 이 남 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여러 번 다른 곳에서도 접해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수원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매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토론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남 소장님의 발제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원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모니터링한 걸 공유드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이 교체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회주택의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치와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필요성은 이미 오늘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 이 토지에 대한 공공성, 이 토지 사유화가 아닌 토지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기본 토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전제로 일단 수원시, 제가 일단 사례로 2020년, 2021년, 2022년 모니터링 보고서를 9번 목표 모니터링 보고서 중에서 이거와 오늘 토론 주제와 연관 있는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제가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릴 건데,
그 수원시의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짧게나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 수원시 정책 사업이 수원 시민의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 비율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수원,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 하려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습니다. 제출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저희 평가위원들이 나름 의논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그 표를 토대로 2017년 수원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RIR은 18.9%로 추정되며 주거 취약 계층의 RIR은 25.3%다. 주거 취약 계층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RIR 비율은 34.6%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네,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임대료 완화를 위한 마을사랑방, 사회주택, 기숙사, 쉐어하우스, 청년주택, LH 매입임대 등을 적극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평가위원회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원시와 주택 사회적 협동조합 매칭 방식으로 사회주택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좀 뽑았습니다. 2021년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요건 2021년도는 수원시 전체 가구수 대비 세입자 비율에 대한 조사입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수원시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51.4%로 농촌을 포함한 전국 자가 점유율 56.8%에 비해 낮지만 수도권 자가 점유율 48.9%에 비해 다소 높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의 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총 가구수 43만 6,304호, 자가 51.4%, 전세 19.5%, 월세 27%, 무상 2.1%로 나와 있습니다. 39세 이하 가구주는 자가보다 임차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30세 미만 가구에서 월세 비율이 58.6%로 대단히 높다. 전체 가구에 비해 주거 취약계층은 임차 가구 비율이 59.9%로 높아서 주거 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특히 외국인 다문화 주거 취약 가구의 임차 가구 비율은 83.6%이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비율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적임대 세입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됐습니다. 2022년 마지막으로 작년도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의 전체 가구수 대비 세입자 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입자 비율은 2019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전세가 2019년 21.7%에서 2021년 19.6%로 하락하고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가 23.4%에서 24.7%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소득 감소가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되며 1인 가구수 증가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분석입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 비율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 거주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 지원하며 1인당 최대 지원 20만원, 1인당 최대 지원기간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현황입니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이 그거는요. 일단 현재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청년 월세 지원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자립기회 제공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수원시에는 명확하지 않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자립기회 제공을 어떻게 풀 것인지 척도가 없는 것이 문제다. 비행과제의 지속가능성 점검 분야의 사회적 가치 부분을 추가 제안한다.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3년간에 걸친 모니터링 보고서의 사례를 좀 읽어드렸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원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 인식 개선의 부분이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다 그 무상급식 제도 할 때 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되는 아동이, 무상급식을 받는 아동이 거꾸로 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가난한 너는 급식을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좋은 글씨처럼 그런 거와 같이 지금 토지의 공공수용에 대한 공적 지원은 사회주택,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이 전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그거를 접근해야 될지는 사실은 저도 좀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공동주택 활성화,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주택 활성화 조례의 필요성, 수원시 자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협동해서 소유할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방법적으로 한 가지 저희가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부분이 사회적 사회금융 마련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조합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자체에서의 마련한 정책적인 사회금융, 사회적 금융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한 조합이라든지 어느 한 단체나 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면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공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공모나 심사나 인정 과정, 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인식의 범위 확대 노력이 같이 겸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여기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기금에 대한 민간 협력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단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원형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 아마 여기가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 공동주택도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봤을 때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원형 사회주택이라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도적 보완이 전체적으로는 수원형 주거복지를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수원 특례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저희는 같이 그렇게 필요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라든지 그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갈 시민주체, 또 공공주택,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 주택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현실적으로 재정이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거에 대한 논의를, 그래서 무슨 비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PF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의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또 그 어떤 인식의 전환, 확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의논이 됐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PF 자금 조달을 위한 초기 자본의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나온 얘기였었는데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저는 디테일한 건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공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플러스 대기업에서도 연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단 사회투자기금에서 민간이 협력을 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인식 확대를 해서 대기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공동주택으로 갈 수 있고, 그 부분의 한 방법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리치 모델이 그거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의논이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기서의 조합만의 문제로 지금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자체내 갖고 힘만 될 수 있을지도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원래 이 정권이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려도 되겠죠.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 남 소장님이 아마 정부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진짜 바쁘셨어요. 한번 그 모셔서 토론을 들으려면 스케줄을 막 몇 달 전부터 잡아야 될 정도로 바쁘셨거든요. 근데 아마 좋은 날이 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 토지 임대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또 우리가 인식 전환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수원에서 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목표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후세대들한테 우리 수원시의 여러 가지 뭐 사회, 경제, 뭐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는 이런 사회 활동가들이 많이 있고 저도 또한 그 5번 목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 저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못 벗어나나 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인식 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 어떤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인식이 이제 빨리 바뀌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아마 우리 활동가들의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가 줄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진짜 여태까지 해오셨던 그 활동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조례의 여러 가지 필요성, 그 다음에 또 지원 정책, 또한 그 제도적으로 저 준비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 이런 거를 논의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최후에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겠는데 우리 이득현 이사장님도 그때 꼭 좀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이런 거에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기시민연구소의 박한기 선생님. 제가 수원경실련에서 93년에 활동했다가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중앙경실련에서 활동을 했고 다시 내려왔고요. 2004년에 아파트가 급분배운동 경실련 할 때 그때 교문동부원장, 김성달 총장, 정강수 교수님도 계셨고 그래서 오랜만에 주택도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냐, 그 다음에 협동조합 주택이냐, 하나씩 나누어 되게 비교적 정리가 되어 있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남규 소장님 잘 아시긴 한데, 이거를 토지 임대부 주택을 협동조합 주택까지 이제 연결시키니까 그 지점에 대한 고려사항이 상당히 많다. 일단 전반적으로 주택 정책에 대한 다주 투자의 지속적 들어온가, 자가주 보유의 제다리 그런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 그런 주택에 대한 진단이나 주거권 보장을 위한 4가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거의 다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하고 관련해서도 대체로 일정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개인이 가지되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경실련 같은 데의 경우에도 많이 제기를 해왔고 주택 전문가들도 많이 제기를 해왔었고 일정한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왔었다. 그러면서 군포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토지 임대부 시범 사업이 실시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런 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정착시켜 보겠다라는 제도 설계로 진행된 게 아니고 이런 밀려가지고 받긴 했는데 2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토장이 아예 분양가를 높게 해가지고 안 들어가게 하는 문제든지 아니면 강남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이후에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해서 기존주택하고 다르지 않지 않냐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게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 모델을 정부나 H나 공기업이 받긴 했지만 제대로 설계, 정착될 수 있는 설계하지 않은 것들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택 문제는 결국 땅의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조용하는데
경실련에서 아파트가 쿠폰 빼기 운동을 얘기했을 때, 분양원가 공개 얘기했을 때 다들 건축비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건축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2004년에 경실 아파트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든 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택지 공급가 이거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그거 받는 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건축비 300만 원 제외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이 수용, 그 다음에 조성, 공공택지 해서 아파트 짓고 부정하는 이 과정에서의 모든 땅값의 문제로 이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땅의 문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형태로 일종의 그 토지임대부채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수치공사 사장이 그 당시에 아파트 운동했던 부동부장인데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양력 수장님 얘기한 걸로 보면 두 가지의 토지임대부에 대한 실험을 다시 더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결국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얘기했을 때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판매 조건부 분양이나 이 두 가지가 대안의 두 축으로 고려가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서울시에서 마곡지구인가 토지임대부에다 판매 조건부까지 붙여놓으면 이게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도 설계로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조건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상당 부분을 토지임대부로 전환해서 일정한 규모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진수를 시장 능력을 건접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이거를 지대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컨트롤에서 동의하고요. 결국은 공공택지하고 관련된 이 저것도 수용하고 조성하고 택지 분양하고 이후에 분양하고 나서 강남 같은 경우에 입지적 조건까지 해서 땅값이 튀는 게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집가의 문제로 접근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적절한 선에서 그 기대의 개념으로 했을 때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사례를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서울의 사례하고 관련해서는 대체로 좀 규모가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7가구. 네. 7가구 이런 시도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이게 좀 크게 가려고 그러면 공공택지나 이쪽에서 확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나 뭐 지자체나 공기업의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아예 주택 공기업 자체도 없고 그 경기도만 약간 주택 정책을 할까 말까 정도였고 시군에서는 아예 뭐 주택하고 관련된 국가적 정책 자체가 전혀 없어서 구원 뭐 모니터하고 했던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이제 조금 더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필요할 것 같고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리가 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을 협동적 주택을 할 거냐, 사회주택에 이걸 할 거냐에 대해서는 하면 쟁점이 좀 몇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의 모델을 서울시가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건 뭐 경기도나 시도, 수원시나 이쪽 끌고 들어가서 한번 작게 시도를 해보는 개념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뭐 공공택지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그 제도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크게 한번 가는 방향으로 갖고 고민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약간 저기는 남기호 소장님이 앞에 그 토지임대부하고 관련해서 거창하게 얘기를 하셨다가 사회주택으로 갔을 때 협동적 주택으로 갔을 때는 좀 규모가 좀 움츠러드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후에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이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이걸 현실하기 위해서 때는 협동조합 주택, 사회주택 이쪽을 좀 규모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나
또 7세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큰 규모에서 공공택지가 해서 가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좀 규모 있는 그 협동조합 이쪽을 어떻게 만들 건가. 중간에 한번 경기도에서 몇천 뭐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한번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추진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놀 데가 없어서 일종의 공업은 택지에서 시도됐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가 하나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대량으로 가는 거는 공공택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정부를 바꾸고 공기업을 바꾸고 여기 제도 개선에 대한 시범 사업을 좀 재설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뭐 시민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그 방위 처장님 만난 게 한 10몇 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사회활동가로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로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경실련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배워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활동하면서 우리 그 방위 처장님의 어떤 그 저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주신 분의 하나고 또 저희 조합이 앞으로 가게끔 방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공특질에서 규모의 협동조합 주택 건립하고 사실 저희가 또 이런 생각까지 하게끔 만든 게 우리 또 방위 처장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갖게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우리 조정원 감정 평가사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감정평가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평가를 다니는데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개인 간 소송이 붙었을 때 부동산이 항상 이제 그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임대료 분쟁이든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재개발을 하는데 뭐 매도 청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분쟁이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유산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자식들끼리 싸움이 났든 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쟁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쟁할 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은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작은 이익에도 굉장히 크게 분노할 수도 있고 막 행동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 토지임대부 주택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LH에서부터 했던 강남서초의 그 임대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1000세대도 안 되게 지금 서울에 공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갔었는데 우연히 이제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가 그 입주자 대표 회의 그 회장님을 만났어요. 네. 이제 이렇게 좀 현황을 좀 말씀을 듣고 토지 임대부 주택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엄청 막 화를 내시면서 그게 막 12억, 13억까지 올랐거든요. 2억에 분양받으셨거든요. 그분들이 10억을 넘게 보셨는데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 토지임대부 주택 이런 걸 왜 하냐. 되게 화를 내시면서 제가 이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15억, 16억이 됐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13억, 12억밖에 안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오셨던 다른 분은 나 이것 때문에 이혼할 뻔했다. 이런 주택인지도 모르고 너 분양받았냐. 와이프가 맨날 막 잔소리를 하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이렇게 뭐 좋은 가격으로 서민을 위해서 공급해주는 건 좋지만 이런 막 반쪽짜리 아파트를 내가 이렇게 이걸 다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그 이제 이익을 다 누리지 못했다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느 동이 더 좋고 어느 동이 나쁘고 뭐 어느 동은 임대 아파트고 막 이런 걸로 막 계층이 나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아마 여기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라서
예, 옆에 있는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보다 좀 더 싸고 좀 더 뭐 이렇게 약간 좀 단계가 낮은 걸로 인식이 되고 뭐 그런 인식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을 할 때 그 나름대로 이제 거기가 굉장히 공공택지 이렇게 공급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 무슨 국민임대, 공공임대, 뭐 이제 뭐 일반 분양, 뭐 이렇게 사회, 뭐 이렇게 저기 토지임대 주택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 주택을 이렇게 구현한 그런 이제 보금자리 주택 지구였는데도 그런 인식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찾아오는 자체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 면담, 인터뷰하자 이 자체를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러 연락 드려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갔다가 만나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로소득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 주머니에 이게 정말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누군가 주머니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미는 저는 이게 사실 그 일반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뭐 시세 차익이든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경제나 소득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이렇게 누리는 어떤 위치적인 편익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환수할 수만 있으면 분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고 이미 이제 막 뭐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당연히 내가 한번 분양받은 주택의 그 뭐 시세 차익을 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경제성장과 함께 또 자산을 형성해왔고 우리 윗세대 분들이 그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사실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이렇게 뭐 중부세 조금만 뭐 요율 올린다고 해도 전 국민이 다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아예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처음부터 공급을 해버리면서 아예 이제 토지 임대료라는 형식으로 일부 이제 이렇게 사용에 대한 편익을 이제 이렇게 좀 해소하고 나중에 이제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건 원래 이런 게 없는 주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지 소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이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수익하고 나중에 뭔가 도시가 발전하고 용도가 변경되고 전환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수익 뭐 이런 게 종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경우나 좀 그런 나라들은 이제 임대료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비싸잖아요 주택 임대료가.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좀 저렴한 대신에 이제 시세 차익이나 어떤 개발이나 용도 변경으로 인한 그런 수익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인식도 내가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상가는 또 다르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내 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잘 운영해서 이제 그 월세를 잘 받아서 뭐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나중에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임대부 주택은 어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장래에 기대되는 집값이 여태까지 계속 상승해 왔고 도시는 계속 확장해 왔고 계속 토지 가격은 이제 급속히 상승해 왔다는 그런 기존의 그런 어떤 질서나 전제하에서 계속 상승한다는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장래의 가치, 양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래의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런 기대 가치가 모두 반영된 게 이제 지금 현재 거래되는 집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 모델은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런 시세 상승분에 대한 거는 좀 배제하고 지금 이제 사용되는 그런 사용 가치만을 좀 대상으로 하고 그 시장을 분석해서 그 시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시장 친화적인 그런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이한솔 이사장님께서
그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기적인 그런 금융상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냥 갖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져서 막 이제 이렇게 막 금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불을 붙고 막 그랬을 때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방에 다 회수가 되거든요. 사실 뭐 이제 제가 2012, 13년도 막 요때 이제 여기 수원 여기 이제 그 경매 감정하면서 여기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위축기였거든요. 침체기였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아파트가 제가 그때 당시에도 뭐 LG 무슨 아파트 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2, 3억 이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냥 다 이제 논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보유하고 있던 그런 토지들이 가지고 가만히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투기 심리가 불붙고 가격이 살아나고 막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냥 분양을 해서 한 방에 다 끝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걸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임대를 주고 뭐 이런 그런 장기적인 어떤 운영 모델의 어떤 금융 상품이라든지 뭐 공급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장기 우상향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안 좋을 때는 안 팔고 갖고 있다가 좋을 때는 왕창 바가지 씌워서 그냥 서민들한테 이제 폭탄 떠넘기기 하고 이제 이렇게 넘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 모델이 발전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점차 이제 좀 제거를 해야 되고 이제 장기 운영 모델로 이제 가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토지 임대부가 활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요즘에 그 SH에서 이번에 그냥 그 이렇게 공고 나온 것들도 보고 제가 그러면 그 이제 서초 강남 모델 그런 이제 시세 차익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는 문제 때문에 판매 조건부라는 게 이제 그 주택법에 들어왔고 그런 그 조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제가 그 검토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이제 막 흥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잘 팔려야 되고 인기가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잘 팔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가 이걸 이렇게 분양을 받았을 때 이익이 되고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고 이런다는 또 심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세 차익의 70%든 뭐 50%든 얼마든 간에 그걸 자꾸 이제 허용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임대부 주택은 그냥 원래 애초부터 그런 걸 배제하는 걸 그냥 이렇게 기조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지금 전세 세입자로 전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전세에 들어가면서 내가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집이 필요하니까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월세보다는 난 전세가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전세에 들어가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 전세가 또 심지어 선호되잖아요. 훨씬 월세보다. 요즘에 막 전세 위험성이 되게 크게 이제 많이 부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지금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자꾸 이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뭔가 공공에서는 이제 뭐 자산 형성에 기여를 해야 되고 뭐 재산을 늘려주는데 뭔가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흥행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냥 막 중구난방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좀 땅 사러 다니고 막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몇 번 상담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이 땅을 직접 사러 다녀야 돼요. 그 이제 그 사회주택 사업자가. 근데 사업자가 땅을 사려고 하면 그 땅 가격에는 앞으로 이제 장래에 어떤 투자 가치, 자본이득, 시세 차익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집가의 현재 가치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사용 가치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땅을 도저히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을 사려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먼저 내 땅을 지금 내가 4천에도 조금 풀릴까 말까 해야 하던 땅을 4천에 내놨는데 막 사러 누가 오면 5천에 팔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요. 예,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값으로 이제 땅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낮은 임대료를 구현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정책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짬뽕이 되는 거, 막 혼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보험, 막 이런 것도 사실 다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LH에서 하고 있는 또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막 저리로 이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뭐 이런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지가격을 계속 올리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사회주택이 지금 좋은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저리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약간 생기는 버퍼가 다 어디로 이제 붙어버리냐면 토지 가격이 그냥 늘어나는 형태로 귀속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가 가격이 막 올라가고 불 붙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가 없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거래가 잘 안 되다가 시장이 좋을 때는 비싸게 거래되는 거래 사례만 생기다 보니까 우상향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토지 가격 자체가 낮아질 요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실제로 이제는 그 땅의 어떤 저층주거지나 이제 구시가지에 원래 토지 가치는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높은 그 가격에 형성되는 그런 몇몇의 거래 사례들 이런 것만 찍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무슨 토지 가격인 것처럼 절대적인 토지 가격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현장 다니다 보면 뭐 거래 사례가 되게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으로는 이제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막 그 위험에 베팅해야 되고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공공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예. 또 이 토지 가격을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하향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낙후된 지역 어떤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막 재개발이나 뭐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이런 그 정책밖에는 지금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저층주거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떻게 이제 순차적으로 좀 정비할 것인지,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고, 재개발 재건축이 만약에 이렇게 막 한번 뭐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절대 그 낮은 가격에 그 부동산을 팔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토지 가격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회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제가 좀 양호한 입지인데 좀 이렇게 빈 땅으로 남아있다든지 빈집으로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짓다가 말하면 개인끼리 건축주나 뭐 이제 토지주나 뭐 이제 동업자끼리 분쟁이 생겨서 방치되어 있는 오랫동안 그런 집들도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페널티가 있으면서 이제 이거를 공공이나 뭐 사회주택 업자나 사업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매도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약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분리시켜서 좀 이제 토지은행이나 뭐 이런 토지 비축제도 뭐 이런 걸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토지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공급할 건지 그 부분 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지 가격은 이제 어떤 이렇게 뭐 계속 절대적인 어떤 토지 가격이라는 가격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토지 가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소득 수준에 맞는 어떤 거래 가격 아니면 임대료 그게 결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건축비가 빠지고 나서 남는 나머지가 사실 토지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은 토지 잔여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막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만 거래가 되고 막 폭탄 막 이렇게 분양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떠넘기고 끝나버리는 그런 구조가 이제 오랫동안 부착되다 보니까 무슨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처럼, 예, 토지 가격은 뭔가 절대값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 가격은 이제 종속 변수인데 지금 종속 변수로의 그런 어떤 기능을 못 하고 있고 평가 방식에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여러 가지 좀 세밀한 제도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변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진짜 사실 사람의 그 인식, 그 역시 인식이, 그리고 또 사람의 그 심리를 통해서 진짜 그만큼 수익을 불로소득을 올렸음에도 그 조금만 다른 사람의 소득에 못 미쳤다고 해서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 아무튼 그리고 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주택, 임대부주택, 또 협동조합주택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게 되면 모든 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토론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오늘 다 그 지정토론과 오셔가지고 다 토론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나 많은 그런 공부를 한 것 같고, 특히 우리 남기엽 소장님한테도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좀 이런 것들 툭툭 다 내던졌는데 너무나 그 자세하게 제가 또 진짜 오늘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에 오늘 하루로서 더 그거를 다 공부를 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넘어가기 전에 약간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좀 던져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우리나라에서 주택 대부분이 공공택지에 조정돼서 현재까지는 특히 이제 이 토지임대주택을 확 늘리려고 그러면 공공택지에서 어차피 대규모로 갈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에 보면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 이렇게 가는데 국민임대는 일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것 중에서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판별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체로 공공택지 한 10% 15% 정도 되는데 그걸 아예 토지임대부 정책으로 정책적으로 확 전환시키는 게 하나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의 분양주택 중에서 일부를 판매조건부 분양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재설계하는 게 공공택지에서의 방향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어떠신지 하나 하고, 또 하나 아까 이제 토지임대부 협동조합 얘기하면서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협동조합이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작은 규모에는 그게 가능해요. 이제 공공택지에서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갔을 때 그 소유권을 협동조합이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이게 규모나 이게 가능한가? 그 작은 모델에서 그런 거 하나 하고, 공공택지에서 토지임대부 간다고 그러면 이 기본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더라도 그 관리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을 고려하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대규모 쪽에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평가사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사회주택 협동조합이 주택법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위 같은 경우가 주택조합으로 다 땅 바닥을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결국 우리의 협동조합 주택이 그 정도의 규모 있게 해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서울시 버전은 거의 땅을 서울시가 뭐 집수업계 하든 이자를 하든 해서 땅을 잡아주는 형태의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규모 있게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사업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어쨌든 뭐 협동공적 주택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답변? 네.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그 공공택지에서 협동조합 주택, 여기 사회주택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공공택지에서 그렇게 토지 정책을 가져가려면 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그러니까 LH나 뭐 SH든 GH든 공공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또 충당하고, 또 이제 늘 하는 논리가 거기서 땅 팔아서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적자라는 것도 보존해 주는 거다, 그런 논리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은 또 회수를 바로 못하니까, 그러면 또 공기업 평가할 때 저희들이 낙제점 받고, 또 직원들도 상여도 안 나오고, 이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LH는 왜 이렇게 안 해, GH, SH는 왜 이렇게 안 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공기업 평가법도 바꿔줘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로 가고 거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려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공택지에서 하려면 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협동조합 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수원시 내에서 땅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원시에 땅이 있다고 이사장님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빈 땅인가? 빈 땅. 빈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또 협동조합 주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공공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실행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공공토지에서 뭘 한다는 거는 뭐 찬성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도 결단이 없으면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어 보여요. SH든 GH든 그 재정적 부담을 회수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땅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경매로 나온 물건들도 사실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경매를 낙찰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뭔가 이렇게 마을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그 지역에서 형성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경매는 이제 가격이 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역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거기 딱 들어가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어. 근데 뭔가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제도도 법적인 제도가 이제 필요한 것 사항이네요. 네네. 근데 좀 아까 이제 그 협동조합 주택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민간이 협동조합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규모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되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었는데, 두 번째 질문 중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 협동조합은 본인들의 어떤 협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배당이 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나더라도 배당은 내지는 않고 사회 가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영리로.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일반 협동조합은 이해 관계자들끼리 거기서 이제 M&A를 하게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로 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협동조합의 규모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은 좀 판단이 들어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전세 사기에서 수원에서 또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아까도 이렇게 보증금이죠. 저희는 특별 출자금이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출자금 받아서 그거를 관리감독만 행정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세무 중에 데서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 협동조합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음 또 어떤 또 여기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저희가 제가 예,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판매 조건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게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가능하다면 판매를 한다는 것도 공공의 업무잖아요. 또 사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이제 인공물, 사람이 만든 인공물은 개인이 소유해서 그걸 알뜰하게 스스로 사용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판매 조건부는 어차피 공공에 팔 거니까 건물을 뭐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공공으로서는 또 되사 줄 때 어떤 가격에 되살 거냐 또 감정 평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다 없는데 그래서 저는 공공이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확산시키려면 공공의 업무 부담도 줄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환매 조건이 불필요한 제도 세팅을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시세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별로 안 생기는 구조로 임대 구조로 만드는 게 장기 지속 가능하고 공공도 그거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사항이라든지 뭐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것든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협동조합 이제 협동조합이 공공택지에 있는 대규모 물량의 그 임대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능력이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그걸 소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관리업체가 와서 운영을 하고 이제 우리 대표도 하셨지만 입주자 대표도 하셨지만 예, 그 입주자 대표 한두 명이 막 이제 막 이렇게 뭘 업자들하고 결탁돼서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좀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거를 이제 뭐 입주자를 사실은 모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임차인도 뭐 별별 사람들도 아마 다 있을 거고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어떻게 모을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축 모델 리스테이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저런 사람 모여 사는 곳에서 많은 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모델을 좀 계속 구축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런 노하우를 좀 축적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권을 좀 점점 넓혀가는 그런 모델이 어떨까 이런 네, 그거를 저희 조합에서 진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남양 미스테이도 갔다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운영 주체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돼가고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지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지금 8년인데 2년이 연장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10년 뒤에는 그 협동조합이 존재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두 같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내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그리고 또 저희는 주민 참여를 통해서 그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서로 참여를 통해서 어떠한 그 옛날에 그 품앗이 같은 어떤 그런 쪽에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지금 이제 초기 상태고 뭐 아직 자본금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로서 첫 발을 띄질 않았나 오늘 이런 단계를 통해서 나중에는 공공 영역의 토지 임대부를 통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그 단계별로 우리가 또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어떤 계획 있게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감안하면서 가고 또한 그거보다 더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옛날에 그 각 집안의 그 젓가락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약간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주인이 없어. 저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제대로 그냥 방치돼 버리고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막 그런 시선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부식시킬 것인지, 그런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왜냐면 우리나라 제가 어디 가봐도 제 평가사 조직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화 타협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정말 어느 조직을 가도 잘 안 돼 있어요. 가보면.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소극적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또 행정에다 제가 또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본인께 아닌 거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본인 그거에 대해서 좀 과대포장을 하고 또 그게 손해봐도 그 관심 밖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하고 다 연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각 이제 수원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 참여를 통한 어떠한 참여 의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전부 다 민원, 내가 관련 안 된 그런 것들로 해서 활동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고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아마 본인들하고 연관된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서 많이 이제 불식되게끔 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 활동가들이 또 그런 활동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 우리 스테이지 측이 어쨌든 500세대 PF 발생시키는 것 자체는 협동조합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사실 뭐 재무구조를 협동조합을 못할 건 아닌데 이제 거기에 이슈는 어쨌든 그 500세대가 이탈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하신 그게 더 크긴 하죠. 나중에 이걸 10년 뒤에 분양 전환을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하라고 권하고 있고 분양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탈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개발을 못 하진 않을 텐데 그 개발했을 때 과연 그 조합이 어떤 결정을 10년 뒤에 내릴지를 좀 저희는 좀 한국 사회주택은 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조합 주축들은 어떻게든 이걸 이탈 안 시키기 현재는 노력하고는 있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조합원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국토허그가 갑자기 그 10년 뒤에 그냥 갑자기 본인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니 처분하라고 강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좀 이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조합으로 토지임대부 큰 규모로 하는 것 자체까지는 이제 모델이 좀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조합이 인수할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안 해줄 서로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국토부가 안 할 수도 있고 입주자들이 반대할 수 있고. 네. 되게 그게 본인들의 이익을 막상 여기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분양하고 나면 몇 억이니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구조니까 이 조합원들이 그거를 조합을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네. 근데 뭐 500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찬성한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 이제 나는 뭐 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거나 당장 눈에 돈이 보이고 뭐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두 명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망가집니다. 쉽지 않아요. 자, 혹시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오늘 혹시 이종 선생님 혹시 저기 있었는데 어떤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많은 공부가 돼서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9번째 저기고요. 10월 25일 날 저희가 이제 최종 10번째의 그 토론회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때는 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주제가 지역 자원 및 인력을 활용해서 마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부분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기초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 사회 가치 창출로 인해서 어떤 또 그거에 관련돼서 기초 발제를 해주실 거고, 또 오늘 이제 주거복지, 사회주택 및 협동조합주택 관련돼서 사회 가치 창출하는 데서 또 기초 발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브레인스토밍법이나 이런 어떤 그 기법을 활용해서 원탁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탁 토론에서 거기서 이제 3가지 주제로 해서 나올 게 이제 그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개선 방향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그 각 주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그날 3가지 주제로 해서 기초 발제하고 그 다음에 그 3가지 안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어떤 주제로 해서 원탁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표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리 이제 이걸로 해서 어느 분야로 할 건지 미리 참가자들을 이제 모집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한 기초 발제 해주실 분하고 요거 발표해 주실 분을 저희가 또 미리 또 파악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날 꼭 좀 참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기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지난번 가서 식사했던 데인데 다 같이 가서 또 추후로 더 좋은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박수로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많이 안 오셔가지고 참 아쉽긴 하네.